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6 실학과 국학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보면 이렇게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의 각각의 요 실학자들의 호를 다 알아야 돼. 먼저 이름뿐만 아니라 호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저서를 남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반계 유형은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썼고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반계, 호가 같잖아. 반계수록. 호를 외우면 책까지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이익은 한전론, 육존, 패전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성호사설이라는 책과 과구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은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하고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책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울 겁니다. 여경이 목 맡아서 흠흠거리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암유수원은 우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담원홍대용은 지구가 도는 지전론, 무한우준론을 주장하면서 요걸 의산문답에서 요걸 주장해요. 그 다음에 요거 담원서, 이렇게 담원홍대용이니까 담원서 썼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연암박지원은 기행문인 열하일기 쓰고요. 박지원이니까 연암집이겠죠? 양반전과 허생전 요런 단편소설로 풍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초정박제가도 수레와 선박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는 북학위에서 우물을 예로 들면서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요지도 유득공의 발해고 김정희의 북한산비 고증을 한다는 내용을 배울 건데 지금은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근데 저하고 기본서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히고 기출문제까지 풀면 모든 내용이 다 암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팍팍 이제 귀에 들어올 거예요. 기본서 보자고요. 자, 기본서 153페이지 실학의 등장 배경. 자, 이거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성리학이 너무 명분이나 의리 그딴 것만 중요시 여기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선 후기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자, 실사구시를 주장했대요. 그럼 이 실사구시가 뭐냐? 실사가 현실에 기반을 둔 아니면 현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시에서 시가 옳을 시자, 여기선 진리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현실에 기반을 둬서 어떻게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를 크게 후대 학자들이 둘로 나눴는데 주로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의 중농학파하고 그 다음에 집권층인 노론이 주로 이루고 있는 중상학파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근데 이 중상학파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는 북학파. 그러니까 이 북이 청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배운다고요? 청나라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배운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호랑론제기라고 쓰죠. 호랑론제. 거기서 인물성 동론, 이 낙론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나 명나라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청나라한테 배우자. 그렇던 노론 낙론 출신 학자, 집권층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상학파는 청나라 문물하고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집권층이니까 그 청나라의 사신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집권층의 자제들도 유학을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청나라로 보내가지고 유학도 해서 이제 청나라의 문물을 많이 배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남인 출신이니까 권력에서 배제가 됐어. 그래서 뭐 귀양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벼슬길에 오를 뜻이 없다거나 아니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농민들과 같이 지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영농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했는데 요 중농학파를 경세치용학파라 그러는데 주로 경세치용학파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를 얘기하냐면 토지제도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실학자들이 어떤 토지 제도를 주장했는지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중상학파 볼게요. 중상학파는 말씀드렸듯이 노론 낙론 출신 학자가 중심이 돼서 상공업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중시했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야만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청문물의 선진성을 인정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조선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학파. 그래서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용후생,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뭐를 통해서? 상공업을 통해서,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서. 근데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상공업을 진흥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중상학파들이 쭉 나오죠. 이 4명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은, 자, 이제 우리 시험은 지금 챕터 36에서 나오는 시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또 이 양반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양반들이 쓴 책 있죠. 이 학자들이 쓴 책 이름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썼는지, 그 책 내용이 어떤지 그냥 조금만 알면 됩니다. 뭐 이렇게 깊이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책 내용이 어떤 거. 여기는 특히 주장한 토지 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태는 가령 뭐 우리 앞에 인물도 많이 나왔잖아요. 유성룡의 호가 뭔지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유성룡의 호는 서해예요. 원래 서해 유성룡 그렇게 부르는데 쓸데없이 호 같은 거 알 필요 없어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36의 이 실학자들은 호를 다 알아야 돼요. 호를 알아야지 책 이름도 외워지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원은 호는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호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실학자들은. 아셨죠? 자, 반개 유형원, 호를 외워야 돼. 그러면 책 이름도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반개수록이야, 호가. 유형원은 광해군 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충 그냥 보세요.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현종 때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2번 과거를 쳤는데 둘 다 떨어져요. 2번 다 이제 낙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부안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 거기 이제 막 농사를 지으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정책을 대해서 쓴 게 바로 요 반개수록이고, 요게 인정받은 것은 거의 100년 후쯤 지나서 영조가 이 책을 읽어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간행이 된 책이 바로 요 반개수록입니다. 자, 그 얘기 같은 건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반개 유형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얘기는 시험엔 요거만 나와요. 근데 뭐 어디에 뭐 2살 때 아버지가 뭐 어떻게 사망했던지 그런 얘기는 좀 더 재미있게 기억하라고 주변의 얘기를 제가 그냥 들려드린 거니까 그거는 듣고 요걸 보시면 더 이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유형원에 대한 인물이 누군지 대충은 알아야지 더 이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 반개수록에 보면, 자, 일단은 반개수록 책 자체가 중요하고 이름, 두 번째가 균전론 밑줄, 요거 별표. 균전론은 자영농 육성을 해서, 여기 밑줄 보세요. 산홍공상 신분에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차등 분배할 것을 주장해서, 당연히 이제 선비한테 좀 많이 주고 이제 점점점 그 다음에 농부들, 뭐 이제 공인들,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주자.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차등 분배한 거, 요게 중요해요. 차등 분배. 요게 반개 유형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성호 이익은 숙종 때 태어나서 영조 때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양반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벼슬길하다가 당파 싸움에 밀려서 귀양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이익의 글 공부를 가르쳐줬던 게 자기 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토이자 스승이자 자기 형이었는데, 이 형이 그 숙종 때 장희빈을 두둔하는 상소를 썼다가
처참하게 옥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이익은 벼슬길에 아예 오를 생각을 안 했어요. 주변에서 추천했고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는데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대표적인 주장이 요 한전론입니다. 한전론은 영업전을 설정하고 요 영업전은 못 팔게 하자 그런 주장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가족이 6명이고요. B 가족이 4명이 있고 이 토지를 똑같이 1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기 토지가 다 1000평이에요. 근데 1인당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는 100평은 있어야지 뭐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A 가족은 6명이니까 아무리 얘가 땅을 팔고 싶어도 그리고 어떤 부잣집에서 요 땅을 사고 싶어도 A 토지에 600평은 그러니까 6명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600평이 필요하죠. 600평은 못 사는 거야. 400평, 1000평 중에서 400평은 살 수 있어도 600평은 못 사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영업전이에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B는 4명이니까 여기는 400평은 못 팔고 600평은 팔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놔두고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 땅이 영업전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죠. 사는데. 자, 볼게요. 한전론의 주장. 자, 별표 중요합니다.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을 설정하고 이를 팔거나 사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게 한전론이에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실학자는 막 이렇게 화폐의 유용함을 막 주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호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폐를 쓰지 말자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화폐 사용을 반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봄에 곡식을 빌려가지고 추수할 때 가을에 요거 이제 추수할 때 가을에 갚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쌀값이 어느 때 더 비싸고 어느 때 더 싸? 당연히 추수할 때는 흔하니까 한 양이면은 5마리 정도를 살 수 있고 봄에는 한 양이면은 2마리 정도밖에 못 사요. 왜냐면 이때는 쌀이 귀하기 때문에 쌀이 되게 비싼 거죠. 자, 근데 이 부자들이 이 봄철에 빌려줄 때 곡식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양을 빌려줍니다. 돈으로 빌려주고 나중에 돈으로 갚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럼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한 양을 빌려다가 시장에서 2마리를 사 먹죠. 2마리를 사 먹어서 이제 요 봄철을 놨어요. 그리고 갚을 때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 무려 5말로 한 양을 구해다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는 똑같이 한 양을 갚지만 쌀로 따지다 보면 2말 빌려다가 5말로 갚아야 되죠. 이 농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돈으로 빌려주지 말고 쌀 2말 빌려줘서 쌀 2말 받으면 될 걸 돈으로 빌려주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화폐를 반대했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 요 한전론, 패전론. 그 다음에 또 육좀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육좀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을 지적했어요. 근데 이 6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육좀. 요거 나라를 좀먹는 6가지도 주장했네. 볼게요.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미신, 승려, 게으름. 요런 것들. 나라를 좀먹는 6개. 요거를 이제 육점이라고 했다. 성호이익 되게 재밌죠? 딱딱 외워진다고요. 그냥 바로. 그리고 요 성호사설 말고도 과구록이란 책도 냈어요. 과구록. 이 과구록이 뭐냐면 이게 우가 걱정하는 거고 곽은 그냥 그 벼슬길에 못 나간 일반 평민, 농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구록을 만들었어. 이 성호사설. 그러니까 성호이익이 쓴 책은 성호사설, 과구록 2개 기억하시고 주장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한전론, 패전론, 육종. 그 다음에 책은 성호사설 과구록.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산정약용, 영조 때 태어나서 헌종 때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주로 활약을 했던 때는 이제 정조 때 맹활약을 했죠. 그리고 정조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책을 많이 썼죠. 자, 그래서 이제 정약 자, 이 호도 외워야 돼요. 다산정약용, 여유당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호가 되게 많아요. 정약용이. 자, 근데 여전론과 정전론, 정약용이 이제 주장했던 토지 제도가 여전론이 요거는 일종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하나의 마을 단위로 여를 쓰는 거여서 왜 여전론이냐면 마을 단위가 연대 한 30가구 정도를 하나의 여로 봐서 공동농장 제도로 수확물을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여전론이 이게 취지는 좋은데 노동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그 노동량을 측정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니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게 정전론입니다. 여전론은 공동농장 제도고 정전론은 요거는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눈 다음에 경작해서 가운데 토지의 수확물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갖도록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우물정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이렇게 9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9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9개. 이렇게 9개 나와서 가운데 토지 요거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토지는 농민들이 갖자라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그게 정전론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그래서 다 나왔네.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정전론. 누가 주장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균전론은 반계 유형원, 그 다음에 한전론은 성호 이익, 그 다음에 여전론과 정전론은 다산 정약용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 시험에 요 거중기 엄청 잘 나옵니다. 요 거중기 요거는 기기도설이란 책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써먹었어요. 수원 화성 축조에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정의하고 하면 요거 시험 출제비도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배다리 제작. 요것도 도성과 수원 화성을 잇는 배다리를 제작해요. 요 배다리란 게 뭐냐면 여기 강이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를 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리를 만든 거야. 요걸 우리가 배다리라 그래서 실제로 요 두 개는 과학 기술을 중시해서 실제로 써먹었다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요 거중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책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글자를 좀 따야 돼요. 앞글자를. 정약용의 이 저서는 요거 앞글자를 좀 따서 좀 비겁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 여자친구가 여자 경찰이에요. 우리가 여자 경찰을 여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를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가니까 그 여자친구가 콧노래를 흥흥거렸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여경을 목마를 태웠더니 콧노래를 흥흥거리더라. 제가 안 들었지만 너무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자, 봐봐요. 여경 목마 타고 흥흥거렸대. 여경 목마 흠흠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근데 요거는 또 앞글자만 외우지 말고 책 이름 한 번씩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외워져요. 그리고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다. 내용까지 알아야 돼. 내용까지 연결을 해야 돼. 요 지금 정약용의 저서는 내용까지 다 알아야 돼. 자, 목민심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 마과해통하고 지방을 다스리는 목민관들의 규범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또들이 있죠. 이 사또들이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관들. 자, 목민심서 쉽죠? 내용 기억하는 거. 마과해통은 뭐냐면
홍역 연구를 위한 종두법을 연구했다.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대통. 그 다음에 경세유표는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이제 뭐 정책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흠흠심서는 백성들한테 너무 형벌이 가혹하니까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형벌을 신중하게 집행하라는 법률 지침서 같은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유당전서는 요거는 정약용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게 뭐냐면 정약용이 쓴 건데 정약용이 출판한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약용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정약용이 쓴 책 약 400여 권을 모아가지고 1930년대에 정인보, 안재홍 등이 여유당 전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약용 사후 수백 권의 정약용의 저작을 총망라해서 154권 74책의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이거는 정약용이 쓴 책을 정리한 거예요. 나중에 1930년대에 한 책이 여유당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여경이 목마타하고 흠흠거렸다. 자, 그래서 몽의심서, 마가해통, 경세유표, 흠흠심서, 여유당 전서 중요해. 다 외워지죠? 이 앞글자 뜻 쓰니까 외웠을 거 아닙니까? 내용까지 다 연결해야 돼. 특히 요 두 개. 목민심서하고 요 마가해통 있죠. 요거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흠흠심서도 내용은 물어봐요. 경세유표는 잘 안 물어보는데 흠흠심서 이거 잘 물어봐. 요거.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5페이지 중상학파 먼저 농암 유수원 밑줄 그으세요. 유수원 밑줄 그으시고 우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여기 밑줄. 자, 그냥 유수원은 이것만 알면 돼요. 유수원은 우서를 썼어. 우서의 내용은 이래요. 요거만 알면 된다고. 왜냐면 우리 시험에 요 유수원에 관한 내용은 오답으로만 거의 나오지 정답으로는 안 나오고요. 따라서 유수원이 우서를 썼고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는 것만 알면은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자, 유수원이 우서를 썼죠. 유수원, 우서.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외우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이렇게 유서는 요거로만 정리하시고요. 담원 홍대웅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연행사가 뭡니까? 조선에서 북경으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연행사로서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의 학자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청나라의 선진 문물, 서양 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그래서 요 담원 홍대웅이 주장한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요 지전설인데 지전설이 요게 반대가 천동설이죠. 천동설은 지전설 이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기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밤에 막 별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학설이고 지전설은 그냥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이제 지전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요 홍대웅이 의산문답이란 책을 써서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의산문답이란 게 뭐냐면 중국의 의무려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홍대웅이 북경의 연행사로 가면서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의무려산인데 요 의무려산에 은거에서 사는 시롱이라는 사람과 조선 선비인 허자가 둘이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문답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우주가 무한하다는, 그래서 지구는 그냥 하나의 우주의 수많은 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구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별들도 다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전설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우주가 중심이 아니라 단순의 별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죠. 그럼 이 사상을 어디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중국 중심의 화이론. 이 화이론이 뭡니까?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라들은 다 소중하지 중국만 니네가 소중한 게 아니야 라는 이런 화이론을 비판하는 것까지 이 세계관이 서로 연결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여기 시험이 매우 잘 나와요. 자, 별표. 일단 요 지전설 주장하는데 실온과 허자 두 사람의 자 문답체로 되어 있는 의산 문답에서 지전설 무한 우주론을 주장. 그래서 요거 중국 중심의 화이론을 비판.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담원서에서는 자 밑줄 과거제 폐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마경륜에서는 선비들도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홍대영의 저서는 의산문답, 담헌서, 그 다음에 이마경륜인데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주와 관련된 거. 지전설, 무한우주론,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자. 담헌서에서. 그 다음에 이마경륜에서는 선비들도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참고로 그 세종 때 만들었던 혼천의 있죠. 혼천이도 홍대영이 직접 제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홍대영은 딱 요렇게 다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담헌서는 그냥 외우잖아요. 담헌서는 호를 외우면 그냥 외우죠. 그 의산문답은 여기서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의산문답은 그냥 잊어먹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알면은. 이마경륜 같은 거는 책 이름보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비들이 생산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마경륜 정도는 망각해도 괜찮아요. 시험 볼 때. 근데 요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안 박지원은 영조 때 태어나서 순조 때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홍대영처럼 중국의 연행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의주에서 출발해서 심양, 그 다음에 북경 거쳐서 중국의 열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열하까지 간 일기를 열하일기라 그래서 기행문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문물을 보면서 크게 한탄을 했다고 해요. 이 박지원이 아니 청나라의 문물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조선은 아직까지 명나라를 찾고 있다니 이러면서 청나라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이게 중요해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그리고 화폐 유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일단 선박을 이용해야지 많은 그 물건들을 제대로 유통을 할 수 있고 수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수레는 이때 당시에 조선에 수레 바퀴의 크기도 다 달라.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수레의 바퀴가 고장이 나면은 그 바퀴를 표준화가 돼 있으면 수레의 바퀴가 표준화가 돼 있으면 다른 수레바퀴로 바꿔서 낄 수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레의 폭도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좁아서 지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떤 물동량을 빨리 옮기려면 선박뿐만 아니라 수레의 표준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열하일기에서. 그리고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이 한전론은 성호이익도 한전론을 주장했죠. 그 성호이익이랑은 좀 달라요. 요거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토지를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너 1000평 이상 가지면 안 돼. 아무리 네가 힘센 양반이지만 1000평 이상 가지면 안 돼. 라고 상한선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이익의 한전론하고는 이름만 같았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성호이익하고 연안 박지원하고는 두 가지가 좀 겹치는데 첫 번째는 반대가 되는 거. 이익은 화폐를 폐하자는 패전론을 주장했죠. 근데 박지원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한전론을 둘 다 주장했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려요. 그죠? 그 성호이익의 한전론은 생존에 필요한 거는 팔지도 사지도 마라. 이제 그런 거고 여기서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대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것도 요 내용도 아셔야 돼요.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풍자했고요. 허생전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사실을 허생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하일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전은
연암집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편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이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이 연암 박지원의 필체가 되게 파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요 노래 이제 흐름에서 원래 노래는 거의 발라드 뭐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발라드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랩으로 막 이렇게 말로 하는 노래 있죠. 그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만큼 좀 충격적이었나 봐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발라드 이렇게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는 안 부르고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문체가 문체 자체가 굉장히 좀 점잖았었는데 이 박지원의 문체는 굉장히 그때 기준으로 해서 경박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조는 근데 이 박지원의 문체가 이 열하일기가 워낙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 그러니까 또 이제 선비들이 이 열하일기를 읽고 나서 또 이 문체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랩 무슨 힙합 그런 음악 나오면 처음에 나오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다른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이 문체를 막 따라하니까 이때 정조가 열받아가지고 야 그 박지원 열하일기 이거 출판 시키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문체를 따라서 쓴 사람들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문체 반정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한능공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재밌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열하일기가 저절로 외워진다고요. 아셨죠? 열하일기. 그래서 자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연암 박지원 하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 강조했어. 한전론도 주장했는데 책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열하일기, 연암집, 양반전, 허생전. 근데 연암 박지원이니까 연암집은 그냥 외웠죠. 그 다음에 열하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외워집니다. 요 두 개 그냥 그리고 양반전, 허생전, 호질도 나올 수 있어요. 호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테니까 이 연암 박지원 거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딱 박지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학은 실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것을 좀 연구하고 우리의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고 하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사관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단순한 암기력을 필요로 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끝인데 자 지리 연구 보자고요. 첫 번째로 요 동국지리지와 아방강역고 요 두 개는 역사지리서예요. 역사지리서. 그래가지고 요 아방강역고는 정약용이 기술했고요. 그냥 동국지리지는 요거는 그냥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역사지리서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십시오. 아셨죠? 요 두 개는 출제 빈도가 그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동국지리지 아방강역고는 정약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둘은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이야. 솔직히. 자, 이거는 오답으로나 나오지 정답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나머지 세 개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동여 지도가 제일 잘 나와요. 요거. 그러니까 중요한 대동여 지도 먼저 볼게요. 김정호 동그라미, 대동여 지도, 김정호 동그라미. 김정호가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지도인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전체를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으며 십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산맥, 하천, 도록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22첩이란 말은 지도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접을 수 분첩해가지고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동여 지도는. 근데 굉장히 정교해요. 굉장히 정교해.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김정호가 만들었죠. 조선 후기. 요거 철종 때 만들었어요. 조선 후기 김정호가 요거 22첩, 그러니까 숫자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접을 수가 있어. 목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특히 보부상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배포가 됐겠죠. 그리고
정교하게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뭐 이런 도로나 하천 이런 걸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국지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동국지도는 첫째, 우리가 동국지도를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세조 때 정척과 양성지가 만들었다고 우리 116페이지, 기본서 116페이지 핵심 26에서 배웠습니다. 이름은 같아요. 동국지도. 같은데 이 동국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세종에서 세조 때 거쳐서 만든 동국지도보다 이 동국지도가 시험에도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왜냐하면 밑줄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서 제작해서 요거 백리척을 사용해. 그러면 대동이어 지도가 백리척을 처음에 사용했어요? 아니라고. 시험에는 자꾸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대동이어 지도지라고 우리에게 함정을 파지만 아닙니다. 백리척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세조 때 만들어졌던 동국지도하고는 다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백리척 하면 그냥 동국지도 생각하셔야 돼.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 22첩. 요거 심리마다 눈금을 정했다. 요거. 오케이. 요 두 개가 시험이 제일 잘 나와. 나머지 요 1번, 2번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특히 이제 3번은 좀 알아야 돼. 3번 택리지 이중환 동그라미. 이중환이 각 지방의 자연환경, 경제, 풍속, 인물들을 수록한 요것도 인문지리서입니다. 인문지리서. 우리 동국여지승남이라고 있었죠. 동국여지승남. 요건 성종 때 노사신과 강희이 만들었던 거,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거기도. 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인문지리서 동국여지승남하고 그 다음에 요 택리지, 요건 조선 후기, 그건 조선 전기. 오케이. 요 세 개 기억하면, 특히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세 개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1, 2번은 기억하면 그만이고 아니어도 괜찮아. 자, 근데 이왕 읽었으면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역사 연구를 보시면 일단 동사 강목은요, 안정복이 고조선 때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연려실 기술은 이긍익이 기사본멸체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썼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1번, 2번은 그냥 한번 봐두시고 중요한 거는 3번, 4번인데, 자, 우리 규장각 검서관 유득공 많이 봤죠? 발해고에서, 별표 중요합니다. 발해고에서 발해 시대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사용. 오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북한산비가 방치가 돼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가 이게 이거 그냥 보통 돌이 아니라 이거는 신라 진흥원 순수비자라고 고증한 게 바로 요 금석과한록입니다. 별표. 요 두 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156페이지는 좀 단순하게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이 머리의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어. 이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지나가면 좀 인상적이면 좀 외워집니다. 아셨죠? 자, 그럼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1번 반개 유형은 반개 수록을 썼죠. 그 다음에 산홍공상 차등을 두어 농지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거 균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 이익은 한전론, 생계를 위한 요 토지는 못 팔게 한 거죠. 육점이 있다. 그 나라를 좀먹는 육점. 그 다음에 화폐 통용을 하지 말자. 패전론. 그 다음에 성호사설 책, 과구록. 책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은 공동 농작인 여전론에서, 그 다음에 요 정전론을 주장했죠. 이거 다 토지제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중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원화성을 지었죠. 그 다음에 배다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당 전서, 경세유포, 목민힘서, 마가해통, 흠음신서, 요거 다 알아야 돼요. 내용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홍역을 방지한 거, 마가해통하고 그 다음에 요 목민심서, 요 두 개 잘 나옵니다. 여유당 전서는 다산 적양용이 쓴 책을 나중에 후세에 한 400여 권을 모아서
1930년대에 출간한 겁니다. 저거는. 농암유서는 우서죠. 우서. 요거는 그 산업공상 전문적으로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담원 홍대홍은 지전론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의산문답 요거, 그 다음에 담원서 요 책 이름 기억하시고, 연암 박지원 기행문 형식인 열하일기, 그 다음에 연암집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전과 허생전이 각각 여기에 실려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알아야 돼요. 요거 연암 박지원. 수레와 선박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초정 박재관은 북학위에서 우물론을 주장하면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을 강조를 했어요. 중요성을.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 요거에서 헷갈리게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정상기의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따 기출문제 푸실 때 볼 겁니다. 요거는 심리마다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척도를 매겼죠. 22첩의 목판 인쇄로 되어 있고,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최초에 썼죠.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에서 김정희가 북한산비를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 때인데 다 맞춥니다. 다 맞춰. 기출문제 풀어 가자고요.